지금 이 순간 북한은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고위급 중장이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이 사실을 알고 북한 전역에 포위망을 구축했지만 별 2개나 단 엘리트 중장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고위급 중장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을까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6.25 때 김일성과 같이 북한으로 와서 김일성 대학에 보내진 진짜 이유. 승승장구하던 그의 아버지가 왜 지금 갑자기 숙청 대상이 되었는지. 19시간의 사투 끝에 그가 선택한 탈북 방법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목숨을 건 그 밤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최혁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중장 계급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별 2개를 단 장군이었죠. 북한에서 중장은 거의 신적 존재와 다름없습니다. 제가 길을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차량이 지나가기만 해도 보행자들이 길가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특권의 출발점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전라남도 광주 사람이었습니다. 6.25 때 북한군이 남침했을 당시 광주일고 학생회장이었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광주를 점령했을 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군이 미군 포로들을 데리고 왔는데 통역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영어를 잘한다는 기록이 학교에 남아 있었거든요. 강제로 끌려간 아버지는 미군 포로 신문의 통역관으로 투입됐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거부하면 죽음뿐이었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아버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북한군이 후퇴할 때 유용한 인력들을 모두 데려갔는데 아버지도 그중 하나였던 겁니다. 김일성이 직접 아버지를 김일성 종합대학에 보냈습니다. 이런 쓸모있는 인재는 우리가 써야 한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이때부터 저희 집안의 특별한 운명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북한 체제의 핵심 인사가 됐고 저 역시 태어날 때부터 특별 대우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최고의 교육, 최고의 대우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누구보다 빠른 길로 장교가 되었고 장교가 된 후에는 황해남도 배천군 최전방 부대에 배치됐습니다. 그곳은 예성강 하구 남쪽 강화도가 불과 몇 킬로미터 앞에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대좌로 근무하며 매일 남쪽을 관찰했습니다.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늘 금지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을 타고 흰 종이들이 하늘에서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장이 제 발치에 내려앉았습니다. 무심코 집어든 그 삐라 한 장이 제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순간은 생생합니다. 삐라에는 제가 평생 들어온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만의 자유, 인간다운 삶, 그리고 우리가 배워온 역사와는 전혀 다른 기록들. 처음에는 허무맹랑한 선전물이라 생각했지만 읽고 또 읽을수록 머릿속은 점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별 2개를 단. 장군이 손에 든 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제 신념을 무너뜨리는 폭탄이었습니다. 제가 누려온 모든 권력과 특권은 진실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를 끝내 탈출로 내몰게 된 사건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 종이를 집어든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삐라였습니다. 남조선에서 날려보낸 심리전 전단 가운데에 큼직하게 박힌 사진 한 장이 제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한 남자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이웅평이었습니다. 이웅평 대령. 북한 공군 조종사였다가 전투기를 몰고 남조선으로 도망친 자. 우리는 그를 민족의 배신자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그는 너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내를 감싸 안고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표정은 제가 북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웅평의 탈출 사건은 한때 전군을 뒤흔들었습니다. 당국은 공식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군대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주일 내내 긴급 사상교육이 열렸고 군인들은 강당에 빼곡히 모여 앉아 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배신자를 규탄하라. 당을 배반한 자는 개보다 못하다. 각자 비판서를 쓰며 충성을 다짐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과정에서 전군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종사가 전투기를 타고 남조선으로 넘어갔다는 진실을요. 막으려던 선전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그 배신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교육이 떠올랐습니다. 남쪽에서 넘어오는 삐라나 물건에는 반드시 독이 묻어 있다는 말. 미제국주의자들이 북의 인민들을 해치기 위해 독극물을 바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그것을 몸에 새기며 자랐습니다. 만지면 병에 걸려 죽는다는 공포. 한 번이라도 손에 대면 혁명적 의지를 잃고 타락한다는 위협. 저는 즉시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집게를 가져와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하들 앞에서 체제의 교본대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직접 손으로 잡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고 항상 집게나 장갑으로 다루라는 지침을 받아왔습니다. 부하들이 긴장한 채 집게를 가져왔고 저는 무표정하게 삐라들을 쌓았습니다. 순간 숨조차 멎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바로 불을 붙였습니다. 얇은 종이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붉은 불꽃이 삐라를 태워 재로 만들었지만 제 눈에는 그 안에서 이웅평의 웃음이 여전히 살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들의 더러운 심리전이다. 절대 현혹되지 마라. 부하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 역시 혁명적 경각심을 보였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불길 속에서 사라져간 사진은 제 손을 떠났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워도 그 웃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배신자의 얼굴이 아니라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품에 안은 남자가 어떻게 저토록 행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평생을 적이라 배운 이가 웃는 얼굴로 가족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본다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가슴 한편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분명 조작된 사진일 거야.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평소처럼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훈련을 점검하고 정치학습에 참여하며 겉으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중장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강화도 쪽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이 올라왔습니다. 저쪽에서는 정말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말 저런 웃음이 가능한 세상일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궁금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데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제일 먼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그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부대에 새로운 텔레비전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었지만 겉에는 북한 상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당국은 남쪽 방송이 나오지 못하도록 채널 부분을 아예 봉인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방송만 보였습니다. 혁명가요, 지루한 정치 프로그램, 당의 업적을 칭송하는 뉴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봉인해둔 접착제가 서서히 굳어 떨어져 나가면서 채널 다이얼이 조금씩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저를 사로잡았고 조심스럽게 다이얼을 돌려보았습니다. 순간 화면이 바뀌더니 전혀 다른 방송이 나타났습니다. KBS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급히 주변을 살펴보고 문을 잠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한 사람이 환한 미소로 무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송혜 선생님이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음껏 웃고 떠들며 농담을 건네고 관중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며 마음껏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북한 방송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화면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혹시라도 발소리가 들리면 곧바로 끌려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기회만 생기면 다이얼을 몰래 돌렸습니다. MBC에서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여성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드레스, 자유로운 표정, 밝은 조명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저를 낯선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런 옷을 입을 수 있고 저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니. 어린 시절부터 철저히 금지된 세계가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남쪽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음껏 웃고 떠들며 눈빛에서 자유가 흘러나왔습니다. 반면 북한 방송에서는 모두가 굳은 얼굴, 단조로운 목소리, 의무적으로 웃는 표정뿐이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거짓 연출일 거야. 카메라 앞에서만 저러는 거야.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았습니다. 거짓이 아니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평생 동안 정치 선전과 군가만 보던 눈에 이런 화면이 들어왔을 때의 충격을. 그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을 흔드는 낯선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순찰을 돌던 중에도 몰래 들어와 몇 분씩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 몇 분은 제게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제 누군가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자유의 빛을 보면서도 감옥 같은 현실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러니. 그것이 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혼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철저히 주입된 믿음들이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금지된 세계에 몰래 빠져들던 무렵 상급 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승진 발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새로운 부대는 평양 인근이었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기회였습니다. 아버지의 배경 덕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에서 여전히 아버지를 충성스러운 인물로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동시에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권력. 그러나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승진이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덫이었을까요?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발령이야말로 저를 더 깊은 위험 속으로 밀어넣는 전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닥쳐올 운명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소장 계급장을 달았을 때의 감격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최전방에서 수도 방어의 핵심 부대로 발령받았을 때 그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였습니다. 누구나 꿈꾸지만 극소수만이 오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중장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장군급, 군복 위에 별 2개는 제 인생의 절정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조선인민군의 미래다. 앞으로 더 높은 자리, 더 큰 권력, 더 막강한 영향력.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2011년 겨울,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전체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군인들은 눈물을 강요받았고 방송에서는 연일 통곡 장면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아무도 앞날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김정은이 지도자로 떠올랐습니다. 처음 몇 달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지위도 여전히 견고해 보였고 오히려 더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김정은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젊고 예측할 수 없는 스타일로 기존 질서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12월 충격적인 소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장성택이 숙청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일의 처남이자 김정은의 고모부, 북한 권력 서열 2위로 불리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군 간부들이 모인 회의장은 얼어붙었고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장성택 숙청 이후 공포는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속삭임조차 금지됐고 모든 장교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 큰 충성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충성은 방패가 아니라 언제든 칼날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결국 그 칼날이 우리 집안을 향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믿기 어려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70대 중반을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강제로 끌려가 미군 포로 신문의 통역으로 참여했던 과거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미제와 내통한 흔적이라 규정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남조선 출신이라는 사실 자체가 더 이상 공로가 아닌 원죄로 뒤바뀌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60년 동안 오직 체제에 충성을 바쳤습니다. 김일성이 직접 불러 세우며 인정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저 역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배신자라니. 공로자는 하루아침에 적으로 바뀌었고 그 순간 저는 체제의 냉혹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결코 동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는 애국자로 떠받들고 필요 없어지면 반역자로 내던졌습니다.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바쳐온 세월은 헛된 것이었을까? 우리 가족이 누려왔던 특권은 결국 사라질 환상에 불과했던 것일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평생 충성했던 체제가 하루아침에 가족을 배신하는 순간을. 그 배신 앞에서 제가 느낀 건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공포였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결국 저 또한 언제든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공포.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래전 손에 쥐었던 삐라가 떠올랐습니다. 이웅평 대령의 웃음. 아내와 아이들 곁에서 보이던 자유로운 얼굴. 그는 모든 걸 버렸지만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충성으로 삶을 바쳤지만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체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가? 내가 지켜온 것이 과연 무엇이었나? 하지만 절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희망은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제 지위도 인맥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정은의 체제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운명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체가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저에게는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지 불과 2달 만이었습니다. 70을 훌쩍 넘긴 노인을 고문하다 죽인 겁니다. 북한 체제가 그토록 내세우던 공로자 김일성이 직접 인정했던 인물을 이렇게 끝장낸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반역자의 가족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평생을 바친 충성이 하루아침에 배신으로 바뀌는 현실. 그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고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사망 이후 제 주변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부하들의 눈빛은 예전처럼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듯한 경계, 가까이 다가왔다가도 슬며시 거리를 두는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동료 장교들 또한 조심스레 저를 피했습니다. 반역자의 아들과 가까이 지냈다가 자신들까지 의심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더 끔찍한 건 보위부였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들고 다니며 평소처럼 일하는 척했지만 분명 제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늘 뒤통수를 꿰뚫는 듯 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급 부대의 참모장이 저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잿빛이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며칠 안에 저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질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씌운 죄목, 미제와의 내통, 반국가 행위. 그 모든 누명을 그대로 저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심장은 미친 듯 뛰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혼자서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군복 위에 별 2개가 제게 준 것은 권력이 아니라 올감이었습니다. 도망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남은 선택은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체제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 저까지 없애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자유를 향해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 삐라가 떠올랐습니다. 전투기를 몰고 남쪽으로 간 이웅평 대령의 사진.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던 그 모습. 그는 옳은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체제를 벗어나 인간답게 살기로 결단했으니까요. 저 역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저의 차례였습니다. 날짜를 정했습니다. 9월 8일. 다음 날은 공화국 창건 기념일 구구절이었습니다. 북한 최대 명절 중 하나라 모든 부대가 술에 취하고 경계가 허술해지는 날. 그 전날 밤이 제가 빠져나갈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준비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저는 몰래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그 돈으로 시장에서 물통 2개를 샀습니다. 5리터짜리 플라스틱 통. 제 몸을 물 위에 띄울 수 있는 유일한 부력이었습니다. 빵과 사탕도 구했습니다. 며칠 버틸 양식이라고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결심은 단순한 탈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쪽에 가면 보여줄 수 있도록 북한 체제의 민낯을 기록한 증거를 가져가야겠다고요. 저는 6개월치 신문을 모았습니다. 하루하루 선전과 거짓으로 도배된 종이들이었지만 바로 그것이 체제의 실상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신문 뭉치를 비닐에 여러 겹으로 싸서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물에 젖지 않도록 최대한 단단히 밀봉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는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전 손에 넣은 가족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그리워했던 고향, 전라남도 광주. 저는 그곳으로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끝내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대신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죽더라도 자유를 향해 죽겠다. 그것이 북한군 중장으로서 제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 자존심만으로 죽음을 각오한다는 기분을. 물 위에 떠있을 몇 개의 물통과 몇 조각의 빵 그리고 6개월치 신문자료. 그것이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차갑고 잔혹한 서해가 제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9월 8일 밤 10시. 드디어 움직일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돈을 꺼내 민가에 들어갔습니다. 돼지고기 1kg과 쌀 5kg을 내밀며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평생 보기 힘든 돼지고기의 집주인은 기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내일 새벽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뿐이었습니다. 새벽 2시. 본격적인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220V 전기 철조망이었습니다. 군에서 지급된 두꺼운 장갑을 끼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분을 찾아 조심스럽게 넘어섰습니다. 작은 불꽃이라도 튀면 모든 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공포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3300V 고압선이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전선이 내뿜는 윙윙거림이 귀를 찢었습니다. 손끝만 스쳐도 순식간에 새까만 재로 변할 것 같은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의 전기 사정은 워낙 불안정해서 24시간 공급이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시각 전기는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고압선은 침묵하고 있었고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체조 도마 넘기를 하듯 전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떨어질 때 메고 있던 물통이 에어백처럼 충격을 흡수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제 편이다. 이제 예성강 하구로 향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보초병들이었습니다. 50m 간격으로 배치된 그들의 손전등 불빛이 밤마다 강가를 훑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숲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꼼짝 않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시간이 무려 19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상황에서 꼼짝하지 못한 채 19시간을 버텨야 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바람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미친 듯 뛰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면 곧 총성이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더 무서운 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들개떼였습니다. 녀석들은 코끝으로 냄새를 맡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거친 숨결이 얼굴에 닿았고 혀가 손등을 할글 때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소리 한 번 잘못 내면 보초병들에게 발각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의 근육을 돌처럼 굳힌 채 숨조차 참아야 했습니다. 해가 지고 새벽이 오자 보초병들의 말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졸음이 몰려온 듯 했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수는 이미 빠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들어오기 전 반드시 건너야 했습니다. 밤 12시 마침내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2개의 물통을 가슴에 메고 하나는 등에 묶었습니다. 군복 팔소매에 공기를 불어넣어 묶으니 작은 인공 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제 전부였습니다. 차갑다. 처음 몸을 담그는 순간 살을 베는 듯한 차가움이 뼛속을 파고들었습니다. 9월의 바다는 얼음장이었습니다. 한 번 팔을 젓는데도 온몸이 굳어들었고 곧 근육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30분도 지나지 않아 몸이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한 번 팔을 휘두르는데 영겁의 세월이 걸리는 듯 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속을 스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절망 앞에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몸부림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바다에 몸을 맡기고 싶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웅웅 확성기였습니다. 인민군 병사들이여 총부리를 돌리고 남한으로 오라. 한국의 대북 방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중국으로 떠밀려가는 게 아니구나. 방향을 되찾은 순간 다시 힘이 솟구쳤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력을 끌어내 팔을 휘둘렀습니다. 7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해안선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손발은 감각조차 없었지만 무릎과 팔꿈치를 끌며 기어서라도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 들려온 목소리. 손 들어라. 총구가 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입에서는 단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살았다. 19시간을 기다리고 7시간을 헤엄쳐 마침내 자유의 땅에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남쪽 땅에 저는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과연 이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단장은 저에게 헬기를 타고 서울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헬기 창문 너머로 내려다본 서울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삐라에서만 보던 고층 빌딩들이 실제로 제 눈앞에 우뚝 서 있었고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건물들이 황홀할 정도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삐라는 거짓이 아니었구나. 국군 수도병원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마주한 충격은 한국군 병사들의 체격이었습니다. 북한군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식사에서 찾아왔습니다. 아침 식사로 라면 2개와 닭백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북한에서는 연대장도 닭고기 한 점 얻기 힘든데 이곳에서는 일반 병사들이 닭백숙을 아침 식사로 먹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굶주린 제 부하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병사들을 보았습니다. 영양실조로 뼈만 남아 쓰러진 아이들, 배가 불룩해 임신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복수로 부풀어 있던 여군, 결국 며칠 버티지 못하고 숨진 전후. 겨울이면 추위와 굶주림에 못 이겨 도망치는 병사들이 속출했습니다. 도둑질을 하다 잡혀 총살당한 어린 병사의 눈빛은 아직도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국군 병사들이 닭백숙을 절반이나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릇에 남은 닭다리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깝다는 생각보다 더 큰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북한 병사들이 이 광경을 본다면 아니 믿을 수나 있을까? 여러분, 같은 민족의 군인들이 이토록 다른 삶을 산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북한에서는 옥수수 가루죽을 나눠 먹으며 하루를 버티는데 남쪽에서는 닭백숙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극명한 차이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합동조사를 받으면서 또 다른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전라남도 광주 출신이라고 말하자 국정원은 즉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 전해진 소식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헤어진 지 60년 만에 팔남매의 친척들이 모두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삼촌과 고모들이 아직도 저의 아버지 고향에 계셨던 겁니다. 만남의 순간 삼촌이 제 얼굴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눈매가 똑같구나. 그 말에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던 고향, 그 가족들을 제가 대신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또 놀란 건 한국 언론이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문을 펼쳐 읽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언론은 밝은 면뿐 아니라 어두운 면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그게 진짜 언론이었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6개월치 북한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무겁고 물에 젖으면 가라앉을 수 있었지만 그것이야말로 체제의 실상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건너며 가슴에 끌어안았던 그 가방은 곧 제 생명줄이었습니다. 국정원 조사관들은 그 신문 뭉치를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이 자료는 북한 내부를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목숨 걸고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했습니다. 아버지와 제 목숨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위로를 느꼈습니다. 한국의 의료 현장에서도 충격은 이어졌습니다. 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받을 때 일회용 주사기를 뜯어쓰고 바로 버렸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개의 주사기로 수십 명을 찔러댑니다. 알코올로 대충 닦고 또 찌르기를 반복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오히려 기적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선진국이구나. VIP 병동에서 본 광경도 잊히지 않습니다. 환자들은 계란 하나도 까지 않고 반찬도 젓가락 한 번 안 대고 그대로 남겼습니다. 그 음식들은 모두 버려졌습니다. 김일성이 차려주는 연회에서나 겨우 볼 수 있던 음식들이 매일같이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넘쳐 흘러버려지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갑니다. 이 모순 앞에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으시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쌀 한 톨이 금덩어리인데 이곳에서는 쌀 20kg 포대가 상에서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풍요가 단순한 물자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을 굶기지 않고 존엄을 보장하는 제도의 차이가 만들어낸 현실. 아버지, 제가 당신이 그리던 고향 땅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진실을 이제 제가 대신 증언하겠습니다. 과연 이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삶은 무엇일까요? 부산 영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속에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뜻밖의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도구청장님이 직원들과 함께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다 살림 좀 다 갖다 놔라. 그 한마디와 함께 TV, 세탁기, 냉장고, 장롱, 이불까지 차례차례 들어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이 가득 차는 광경을 바라보며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40대 가진 것 하나 없던 제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반겨주는 건 TV였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TV는 저의 친구이자 위로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제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대학 수능 시험을 치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40대인데 공부를 포기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무조건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다고요. 연세대학교에 지원했고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비 지원이 35세까지만 가능하다며 제 나이는 이미 한참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북한 시절 김일성에게 직접 편지를 써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용기를 내어 당시 대통령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청와대에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는 북한과 달라서 법은 대통령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학재단의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한 줄이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힘이었습니다. 그 후 장학재단의 도움을 받아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토론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벅찬 기쁨인지 여러분은 상상되십니까? 결국 저는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전국 군부대를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철원 같은 최전방 부대에 서서 국군 장병들을 마주했을 때 제 눈에는 북한군 부하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북한군은 영양실조로 훈련조차 못합니다. 총알이 아까워 실탄 사격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지키고 자유를 지킵니다. 순간 강당은 숨죽은 듯 고요해졌다가 곧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끝까지 말을 잇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대북 방송에도 참여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동포들이여 진실을 깨닫고 자유의 품으로 오십시오. 거기 남아있으면 죽음뿐입니다. 이후 실제로 제 방송을 듣고 넘어온 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며 느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진정한 지상낙원이라는 사실입니다. 70세에도 대학에 갈 수 있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오가며 KTX로 2시간 만에 부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산에 나무가 울창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북한 같으면 다 잘라내 팔아야 했을 나무인데 여기서는 그냥 자연에 맡깁니다. 한쪽에서는 풍요로움이 넘쳐 흘러 버려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갑니다. 이 대조가 제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 이 자유와 풍요를 주신 대한민국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작은 시민으로서 제 몫을 다하며 이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느껴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교육의 힘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에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든 가정이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마음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진실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북한 동포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